네. 다음으로 GIS 기반의 공간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이 중요한데요. 어,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벡터 데이터와 레스터 데이터인데요. 이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점 또는 선 또는 면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을 보통 벡터 데이터로 나타내죠. 그리고 레스터 데이터는 연속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들,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보통 레스터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공간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피처라는 객체라고 하는데요. 그 개념입니다. 즉 피처는요. 어떤 대상을, 어떤 공간 대상이죠. 공간적인 대상을 실제적으로 표현한 점 또는 선 또는 면으로 표현된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하나하나의 이런 객체들을 피처라고 하죠. 이 라인 하나하나를 피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처로 구성된 여러 개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통 레이어라고 하죠. 즉 피처들의 어떤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피처들의 집합을 지도상의 하나로 표현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보통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실습 때도요. 계속 여러분한테 어떤 객체 또는 피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또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라고 말을 계속 할 텐데요. 각각 그런 의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요, 그냥 이걸 하나하나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그 시각화 프로그램에 띄었을 때는 그 데이터를 보통 레이어라고 부르죠. 하나의 층을 이룬다라고 해서 레이어로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벡터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데이터가 바로 쉐입 파일이라는 겁니다. 확장자가요. .shp로 끝나는 데이터가 보통 이 쉐입 파일을 말하는 건데요. GIS에서 가장 대표적인 파일 포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정도로 SHP, 즉 쉐입 파일의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입 파일은요, 크게 이 위치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와 그리고 속성 정보를 가지는 그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위치 정보만 있다고 해서 공간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속성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이터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QGIS에서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단순한 어떤 위치 정보로만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열어보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 정보를 열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구 정보라든지 또는 면적 정보라든지 또는 행정구역 코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속성 정보라고 합니다. 그 속성 정보를 부르는 말은요. 애트리뷰트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그냥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컬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필드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용어들이 자칫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각각 다 다른 걸 의미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다 같은 의미다. 같은 걸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필드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컬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속성 또는 어트리뷰트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대표적인 그냥 하나의 예시고요. 실제 현상을 나타낼 때 이렇게 피처로 나타낸다. 실세계 현상들을 보통 점이나 선이나 면으로 나타낸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쉐입 파일을 구성하는 게 사실 이 쉐입 파일 하나만 가지고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쉐입 파일은 일종의 세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쉐입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정보,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그 쉐입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해서 속성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가 하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 정보 인덱스 파일, 색인 파일이라고 해서 SHX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파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간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다 또는 내가 만든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 쉐입 파일만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하면 절대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 데이터는 세트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쉐입 파일뿐만 아니라 DVF 파일이라고 하는 이 속성 정보 파일과 그리고 인덱스 공간 정보 색인 파일이라고 하는 SHX 파일 이 세 개의 파일이 세트로 온전히 있어야지만 그 데이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일종의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어서 좌표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좌표계 정보는 보통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PRJ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이 세 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PRJ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데이터는 인코딩 정보라고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한글이면 보통 EUCKR이라는 인코딩 정보를 쓰게 되는데 그런 뭐 인코딩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CPG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쉐입 파일은 세트 형태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DVF SHP라는 쉐입 파일 그리고 SHX라는 공간 인덱스 파일까지는 이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뭐 좌표 체계 정보라든지 이런 인코딩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이따 실습 때 다시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바로 이런 위경도 정보를 가지는 텍스트 형태, CT 형태의 데이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공간 데이터라 하면 쉐입 파일 형태로 보통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데이터들이 다 쉐이프 파일 형태로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분야에서 이 QGIS를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간 시각화 툴을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데이터가 구축되어진 형태를 보자면 CT 형태의 엑셀 데이터 대표적이죠. 엑셀 형태의 데이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엑셀 형태의 데이터라고 해서 이걸 공간 데이터로 쓰지 못하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안에 공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가평군에 있는 어떤 유치원을 나타내는데요. 유치원의 어떤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 소재지 집원 주소, 도로명 주소 이런 주소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경도와 위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경위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바로 공간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CT 형태라고 해서 이건 공간 데이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CT 형태이더라도 한번 그 데이터를 열어보시고 속성 중에 위도나 경도 그리고 사실 위경도 말고도요 또 공간 데이터 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 데이터, 즉 그러니까 도로 데이터, 주소 데이터입니다. 정정할게요. 주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바로 공간 데이터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경도를 가지는 그런 데이터, 뭐 엑셀 데이터, 그리고 요즘 그 CSV 파일이라고 하죠. CSV 파일 데이터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공간 데이터화해서 바로 매핑,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그런 개념이요. 지오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지오코딩은 아까 제가 초반에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지오코딩을 통해서 레이어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지오코딩이라는 건요. 주소 정보를 가지는 그런 데이터가 우리 주변에 많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소 정보를 가지고 위경도 정보로 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보통 지오코딩이라고 합니다. 즉 주소에서 위도와 경도와 같은 어떤 지리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지오코딩이라고 하고요. 보통 좌표계를 갖지 않는 주소를 수치 형태로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여러 가지 그런 좌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여러 좌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좌표 정보는 제가 이따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우리가 경도와 위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경도는 예전에 뭐 지리시간, 사회시간에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경도는 말 그대로 뭐 시간을 나타내는 그 기준이 되죠. 영국의 예전 구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해서 동경, 서경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동경,
몇 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도 범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경도는요.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적도를 중심으로 북이, 남이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위로 나타내죠. 그리고 남반구는 보통 남위라고 나타내는데 최대 90도까지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위도의 범위가 몇 도일까요? 우리나라는 33도에서 43도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도와 위도를 봤을 때도 좀 세로로 좀 더 긴 형태의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경도와 위도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기 우리 QGIS 상에서 여러분이 시트 형태 데이터를 불러드렸을 때 경도와 위도, 즉 X축과 Y축을 설정하시오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여기서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될 점이 QGIS 상에서 X필드를 나타내는 게 보통 X필드 하면 여러분 수학 그래프 생각해서 X가 이렇게 가로선이기 때문에 이건 위도가 X축일 거야. X필드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리고 또 Y필드, 즉 경도는 세로선이기 때문에 아마 Y필드를 나타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즉 경도라는 건 어떤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위치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X 필드를 나타낼 때 보통 경도라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도 같은 경우에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남위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북위와 남위를 생각해 봤을 때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때 보통 위도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Y 필드를 지정할 때 위도로 필드를 지정을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건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공간 분석, GIS를 할 때 또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좌표계이죠. 좌표계라는 정보는요, 왜 나오게 되냐면, 어쨌든 결국 공간 정보라는 건 위치를 표현하는 그런 정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는 둥글잖아요. 지구는 둥글어요. 즉, 입체적인 지구를 우리가 2D 형태로 보통 나타냅니다. 2D라는 건 결국 평면화시킨다는 건데요. 보통 그렇게 3D 형태의 지구를 2D 형태로 평면화하는 과정을 투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투영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 어떤 나라, 어떤 학자는 면적을 왜곡시키지 않겠다. 이것만은 꼭 지킬 거야 라고 해서 면적을 제대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법은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법이 있고 어떤 기법은 어떤 각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을 텐데 보통 그것들을 지도 투영법 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치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나타낼까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좌표계라는 건 말 그대로 좌표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위경도로 나타내는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3D 형태의 어떤 좌표계를 나타내는 좌표계를 지리좌표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건 위경도를 표현한다고 해서 경위도 좌표계라고도 해요. 같은 의미예요. 지리좌표계, 경위도 좌표계.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3D 형태의 지구를 평면화시키는, 즉 투영하는 좌표계를 투영좌표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개로 구분을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지도의 투영법 중에서도 메르카토르라는 학자의 기법을 딴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메르카토르 도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메르카토르 도법은 원통 도법이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원통 도법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캔 있죠? 캔을 지구에 이렇게 씌웠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지구를 처음에 그 원통도법이라는 거는 그 지구를 적도에 꼭 맞게 끼운 그런 기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지점은 정확하고 어떤 지점은 왜곡이 나타나게 될까요?
보통 적도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통을 적도에 꼭 맞게 끼우면 그 안에서 얘를 가령 그 안에서 빛을 떴다고 생각을 해보면 적도는 그 직선이 실제와 똑같겠죠. 그런데 어떤 지점으로 갈수록 왜곡이 생기냐면 바로 극으로 갈수록 왜곡이 생기게 돼요. 즉 거리도 길어지게 되고 면적도 커지게 되고 심지어 극은 아예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원통을 눕혔어요. 즉 눕힌 걸 횡축이라고 하거든요. 눕혔다고 해서 그래서 눕힌 상태에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걸 그 양극을 잇는 어떤 경선은 정확하다는 거죠. 좌우선이라고 하죠. 좌우선 좌축, 인묘, 진사, 오에서 보통 경선을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좌우선이 아주 정확해진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기법, 원통도법 중에서도 그 원통도법의 어떤 장점을 수정한 메르카토르 도법을 또 응용한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는 걸 사용함에 따라서 어떤 경선이 정확해지는 그런 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걸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원통을 이렇게 눕혀서 이걸 지금 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지구에다가 그 캔과 같은 그런 형태의 원통을 딱 이렇게 끼웠어요. 그러면 여기 꼭 이 양극이 꼭 맞기 때문에 이 극을 잇는 선은 굉장히 정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이 정확해지는 장점을 이용해서 바로 원점을 여러 개 두게 되는데요. 그 원점, 기준점을 총 우리나라 4개를 두게 돼요. 그래서 서쪽의 중심, 서부의 원점을 125도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다수에 해당이 되는 중부 원점에 해당이 되는 127도, 지금 이게 경도죠, 경선이죠. 그래서 경도 125도, 127도, 그리고 동부는 129도, 그리고 동해 원점은 131도 이렇게 총 4개의 원점을 두어서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위도는 공통적으로 38선 부분의 38도를 이용해서 38도를 이용해서 각각 원점을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2D 형태의 지도를 표현하려고 했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는 투영법을 사용하고 있고 총 4개의 투영 원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좌표계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개수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지? 이걸 다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하나의 그런 좌표계의 어떤 동일한 특성을 갖는 그 좌표계가 원점이 4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4개의 좌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좌표계, 우리나라가 차용해서 쓰고 있는 좌표계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또 요즘 그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가장 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좌표계가 다 달라서 맞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각각 데이터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타운체, 즉 중고타운체라고도 하는데요. 그 타운차라는 게 있어요. 그 타운체를 베셀 타운체라는 타운체를 예전에는 썼었는데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는 GRS80이라는 타운체를 썼어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이 베셀 타운체가 우리나라와 일본과 독일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타운체였기 때문에 즉 그 지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지도, 공간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타운체, 즉 GRS80 타운체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예전에 만든 보통 공간 데이터들은 보통 베셀 타운체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고 타운체로 삼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바로 이 GRS80 타운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은 주제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이게 달라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좌표계의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지도화 할 때 꼭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좌표계인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런 한국
그런 측직의 한국 좌표계 중에 하나인 어떤 베셀타운제를 사용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GRS 80제를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기준점이 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 동해원점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런 좌표계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 데이터를 띄워보면 서로 좌표계가 맞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안 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지금 좌표계가 보면 지금 뭐 전지구 좌표계, 현재보 지리원 좌표계라고 해서 여기에서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부원전 좌표계가 바로 5186이라는 데이터가 그 좌표계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 지리원 표준이라고 해서 5174라는 그런 좌표계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요즘 많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5174, 5186 이런 숫자 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좌표계의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174 같은 경우에 코리안 열급화로 모디파이드 센트럴 벨트라는 그런 좌표계인데 이게 너무 이름이 길어서 이런 간단한 코드로 이름을 부르곤 하죠.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좌표계가 5181이라는 좌표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를 비롯한 통계청 데이터들도 그렇고요. 많이 사용하는 좌표계 중에 하나가 바로 5179라는 좌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174라든지 또는 5179라든지 또는 5181은 다음 지도의 좌표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100%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 이 좌표계에 적용하면 되고, 그리고 4326이라고 해서 경도와 위도로 이루어진 경위도 좌표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좌표계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몇 개 공간 시각화 기법을 사용한 사례들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이 사례는 영국의 존 스노우 의사가 만들어낸 런던 콜레라 지도예요. 예전에 그 콜레라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았었는데 아마도 그게 오염된 공기 때문일 거야. 뭐 그런 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존 스노우 박사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였겠죠? 종이 지도에 매핑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사망자들과 물펌프의 위치가 일치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콜레라라는 이 병이 이 물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 물펌프를 폐쇄시킴으로써 콜레라 사망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공간 분석, 어떤 공간적인 시각화라 함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GIS 툴,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이 된다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부터 사실 이런 공간 시각화와 공간 분석을 이용해왔다, 사용해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런던 콜레라 지도, 보통 고스트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도의 사례를 가지고도 이 공간 분석이 얼마나 유의미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선데이터 대표적인 어떤 나폴레옹의 러시아 정복 과정을 보여주는 뭐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접했었죠. 예전에 뭐 사회과 부도, 지리부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와 어떤 철강의 수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국가 간의 수출량, 즉 철강의 어떤 수출량이나 어떤 국가인지 이런 것들을 보통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선 형태의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요. 바로 아래에 보면 이런 표들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와 어떤 수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어떤 수출량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이 표만 가지고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바로 직관적으로 어느 나라와 어떤 이런 수출입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국가도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함으로써 한눈에 우리나라와 어떤 수출입 관계, 수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국가 간의 관계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간 분석, 공간 시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시각화 사례 중에 하나인 코르플레이스 차트라고 해서 단계 구분도예요. 보통 단계 구분도는요, 어떤 공간 단위를 가지는 대표적인 공간 단위라함은 행정구역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동별 자료예요. 서울의 동별 자료, 동별 그런 공간 단위를 기반으로 인구 밀도를 시각화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례는 뭐 핫스팟, 어떤 그런 특정 현상이 밀집된 현상을 보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때 이런 핫스팟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과 면으로 나타낸 대표적인 시각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건 히트맵이라고 하는 핫스팟 분석, 히트맵 형태의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특정 현상이 어느 곳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점묘도 형태로, 즉 포인트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지만 이걸 더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어떤 열지도 히트맵 형태로 나타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런 어떤 현상을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럴 때 활용하는 그런 시각화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내용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는 그런 내용인데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25개의 구를 이런 식으로만 표 형태로만 나타낸다라고 하면 한눈에 어느 지역의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통 이제 이런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그래프로만 나타내면 공간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치 정보, 공간 정보를 가지는 데이터들은 이런 지도로 시각화하면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인구가 많고 또 지금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이쪽이 바로 어떤 그 명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서울의 도심이죠. 도심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없구나. 우리나라도 어떤 일종의 교외화 현상처럼 인구가 외부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구나라는 점도 읽어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단순한 표로만 어떤 데이터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공간적인 어떤 상관성이나 어떤 공간적인 현상을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모두 이런 공간적인 시각화 형태로 나타내다 보면 바로 직관적인 해석이 바로 가능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어떤 공간 분석 또는 어떤 공간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일단 소개만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사이트들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전역에 미국 전체 어떤 인구나 또는 소득이나 어떤 삶의 질, 경제, 건강과 관련된 각 분야의 어떤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제공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들이 있고요. 또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통계청에서 통계지리정보 서비스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 사이트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어떤 우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시각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 시각화 툴을 제공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이런 QGIS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형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료 요즘 원격 탐사 데이터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오다라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공간 통계가 특화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QGIS를 시작으로 내가 관심 있는 그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각화 툴들도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도 한번 알아보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공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관들, 사이트들 한번 알아보고 또 그리고 이어서 QGIS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